네, 난선 토크 4시보다 조금 일찍 만나는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김재섭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주제도 지난 목요일 이후에 계속 커지는 파장인데요. 관련 주제입니다. 먼저 주제어를 보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첫 주제는 사실과 다른 땡땡땡.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밝힌 내용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이건데요. 아직도 파장이 커집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3% 폭락했고 환율은 1,430원이 넘었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경제는 어려운데 정치권은 여전히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로 지금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말했던 그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대기실에서 패널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는 의견들이 있지만 계속 치닫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오늘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판넬을 좀 FD님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판넬을 가지고 일단 사실과 다른 하고 저희가 네모 나머지는 빈칸으로 뒀는데요.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체적인 이번 사태에 대한 여러분이 쓰고 싶은 패널분들이 쓰고 싶은 말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패널 앞에 들은 수식어는 판넬 네모 안에 앞에 있는 수식어는 사실과 다른 보도는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지 의견을 써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얘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이 올렸는데요. 먼저 여당 패널 분들 것부터 볼까요? 잠깐 야당 쪽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말씀해 주시면 사실과 다른 보도는 오래 간다. 오래 간다. 네, 예. 예, 오래 가죠. 왜냐하면 잠시만요. 먼저 그럼 김재섭 비대위원님 얘기도 듣고. 저부터요. 예. 아니 같이 그거 설명해주고 단적으로 딱 얘기해주시고 그다음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는 유력설이다. 이거는 이제 유력설이다. 법학도로서 조금 추가 설명을 드려야 좀 됩니다.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먼저 말씀해 주시면. 예, 이게 사실과 아닌 보도가 나왔을 때 이걸 바로 잡으려면 뭐 누가 했던 말이죠. 2차 대전 때 예. 우리나라 아닌 데서 그 몇 배 수고가 들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남아요. 이게 남아서 이게 완벽하게 없어진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다들 그냥 그렇다더라. 그래서 쭉 가는 건데 이 오래 간다는 의미가 그래서 더 이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쓴 거고 이걸 막기 위한 노력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작금의 보도가 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오래 갈 것 같아서 이렇게 쓴 거예요. 예. 일단 사실과 다른 보도가 사실과 맞냐 다르냐. 처음에 MBC가 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보도했을 때 밑에 있었던 자막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입장이 있으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과 맞냐 다르냐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예, 김재섭 비대위원님은 이게 이제 법학을 배우다 보면 견해가 나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서부터 사람으로 볼 것인가, 뭐 태아부터 볼 것인가, 낳았을 때부터 볼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거든요. 예.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근데 많이 주장하는 걸 우리가 보통 다수설이라고 합니다. 그 적게 주장하는 분들이 소수설이라고 부르고 예. 특히 학계에서 공신력 있는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것이 소수설이라 하더라도 유력설로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다수설이어도 유력설일 수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치적 공신력이 있는 누군가가 이 견해가 맞다라고 정의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과 다른 보도는 유력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논쟁은 판례가 나와야 끝납니다. 아무튼 좀 많이 돌고 돌아서 얘기하시는 듯한 느낌인데요. 그래서 그건 그럼 김재섭 비대위원님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사실과 같은 보도였습니까? 다른 보도였습니까? 좀 저요? 잔인한가요? 조금 잔인하시긴 한데요. 네, 그럼 넘어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귀로는 바이든으로 들립니다. 기로는 개인적으로. 네. 예. 하지만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 이게 사실 이제 이게 뭔가 청력이 정치적 견해를 감별하는 그러니까 기관으로서 난처할 수 청력 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해합니다. 코를 만지면서 얘기하시면 저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의 귀는 좌파다. 이게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바이든으로 들리면 지금 왼쪽 귀로 좌파라고. 들리면 왼쪽 귀로 들으면 바이든이고 오른쪽 귀로 들으면 바이든으로 날리면입니다. 들으면 좌파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으니까. 저는 대통령이 오늘 저런 말씀은 굉장히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좀 허심탄회하게 대통령께서 사실을 인정하고 예. 어찌 됐든 간에 국민들 심려를 끼쳐서 유감이다. 이러고 넘어갔으면 다 끝날 일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확전을 지금 또 한 번 시키는 거잖아요. 게다가 뒷부분에 붙인 말이 전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진상을 규명하겠다. 이 가이드라인을 던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러자마자 국민의힘에서 서울시 의회 의원이 고발을 했고 MBC를 또 당 차원에서도 고발을 한다 그랬어요. 앞으로 펼쳐질 그림이 저는 그려져요. 어쨌든 사실을 확인하겠다,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이유로 그런 어떤 명분으로 그 고발 사건을 이제 정식으로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고 또 MBC 압수수색하고 가뜩이나 지금 MBC 사장 물러가라고 방문진에 퇴진 결의안을 올렸는데 통과는 안 됐죠. 예.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데 이 모든 상황을 남 탓을 한 거죠. 특히 이제 언론 탓, 야당 탓, 이준석 탓까지.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가장 실망스러운 대목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대통령도 실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최리따봉 문자가 공개됐을 때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해명도 유감 표명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입쓱 닫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예. 이 XX 저 XX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다 대통령은 바빠가지고 다른 정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번에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졌는데 보통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면 해외 순방 나가서 대통령 순방 성과 망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예. 야당도 없고. 근데 이미 영국에서부터 조문 논란 그것도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한 이후로 이 논란을 키웠는데 급기야 이런 일이 터졌어요. 15시간 뒤에 나온 김은혜 홍보수석의 해명도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대통령의 저런 태도는 저는 더더욱 정말 유감스럽고 비겁한 변명이다.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들리시기로는 뭘로 들리셨습니까? 제가 김은혜 홍보수석이 다시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라 그래서 예.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한 100번쯤 들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저는 바이든으로 들려요. 옆으로는 양쪽 귀 꽂고 들으신 거예요? 아니 한쪽 귀씩도 꽂아봤어요 제가. 혹시나 제가 잘못 들을까 봐. 오른쪽 귀도 바이든으로 들렸다. 예. 저는 언론 모욕이다 했는데 저도 사실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진짜 대통령이 진솔하게 사과했으면 이게 이렇게 커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안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지만 커질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해명도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이제 대통령이 그 미국 의회와 미국 대통령을 조롱한 거를 해명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국회 야당에 대한 요거를 일종의 이제 1타 2욕 뭐 이렇게 만들더니 예. 이거를 다시 오늘 도어 스태핑하면서 언론까지 이 모욕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들리는 대로 보도를 했을 뿐인데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이 막말 하나를 가지고 이 미국도 욕하고 국회도 욕하고 야당도 욕하고 언론까지 다 욕하는 이런 이 지경까지 만드는 이게 정말로 이러다가 정말 이게 국민까지 다 욕할 기세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진솔한 사과로 정리의 수순으로 들어갔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확대하는 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여권은 총 공세입니다. 그러니까 언론과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동맹 관계를 훼손시켰다라는 주장인데요. 일부에서는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유감 표명 정도로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인데 억지로 왜곡해서 외교 참사를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여당의 주장과 야당의 반박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은 외교 참사가 아닌 정치 참사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한 거짓과 기만입니다. 국민의 청력을 시험하며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행태를 반복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예, 확실히 각을 좀 세우면서
여권에서 이거는 그냥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방송사들에서도 여러분 봤는데 명확히 규정짓는 공신력 있는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요건 없어서인지 아니면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제 생각은 그거죠. 이게 이렇게 촉발이 된 게 보도가 되지 않은 상황을 야당의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고 그 경위가 이제 하나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특정 방송에서 그 풀단이라고 하죠. 공동 취재하는 그 기자단이 공유해야 하는 영상을 그대로 먼저 쓰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해석을 다른 것이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과 전혀 다른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 대해서는 그 보도되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먼저 알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이 방송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이 필요한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까지 확정지어서 자막으로 내보내서 외교 문제를 만드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발언하신 분께서 이게 아니라고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도 해명을 했고 그렇다면 거기에 기초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뭐 청력을 시험한다는 이런 비아냥은 들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사실상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밝힐 건 밝혀야 되는 단계라고 대통령실은 판단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떻게 밝힙니까? 이거? 뭐 다 아시잖아요. 압수수색하고 국과수에서 감정하고 국가수에서 예, 검찰 방식대로 하겠죠. 예. 저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가장 잘 아시는데 첫 보도가 나왔을 때가 미국 시간이 10시밖에 안 됐습니다. 왜 즉시 부인 안 했을까요? 첫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게 사적인 말인데 이거하고 외교 성과로 연결짓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언론사들한테 간곡하게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장방에는 그렇죠. 이런 얘기가 떴다고 뭐 일부 언론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외교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간곡히 요청한다. 이런 왜 부분이 들어가 간곡히 있습니다. 요청했을까요? 첫 보도부터 잘못됐다 그거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고 즉각 정정을 했으면은 문제가 이렇게 비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로부터 10시간 뒤에, 즉 발언이 있은 후로부터는 15시간 뒤에 김은혜 홍보수석은 대한민국 국회 그것도 야당을 지칭하는 거다. 그리고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얘기했다. 이게 두 번째 대통령실의 입장이고 세 번째 입장도 있습니다. 이제 여권 관계자들이 한두 명씩 이 XX도 없었다. 이 사람이라 그랬다. 이 세 번째 해석이 나오고 급기야는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는 MBC가 문제다. MBC가 어쨌든 이 사태를 다 조작했다. 이렇게 급기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권 관계자들도 뭐가 진실인지 이 자신 있게 주장을 못 해요. 어쨌든 이건 다 야당의 그 정치 공세 때문이고 그리고 MBC라는 특정 언론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했기 때문이다. 근데 MBC 첫 보도 나가기 전에요. 8시 50분경부터 기자들 사이에는 이미 이게 회자이 되고 있었고 9시 반 이전에 온라인에 돌았어요. 국민의힘의 서울시당 부대변이라는 분이 9시 41분에 쪽팔리다. 그러나 힘내시라. 원래 해외에 나가시면은 이렇게 좀 몰리고 하는 거다. 이런 트윗을 올린 게 오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보도 나가기 전이에요, 그게. 그럼 그분은 어디서 알아서 그걸 갖다 올렸을까요?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을 받아 듣고 적어서 올린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즉 MBC 보도 나가기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는 본질이 아니고 MBC 보도 자막에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회 앞에 미국이라고 가로쳐서 일종의 해석을 달아준 것도 본질이 아니죠. 본질은 그런 발언을 대통령이 했다는 게 본질이에요. 근데 자꾸 본질이 아닌 걸 들어가지고 이 사안을 물타기하고 마치 언론과 야당의 이 정말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런 프레임 때문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프레임이죠. 좀 짧게 해주시면. 아, 제가 할까요? 짧게 해주시면 혹시 네. 반박할 게 있습니까? 아니 짧게 해주시면 제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반박은 따로. 예, 뭐 좀 이따 할게요. 예, 예. 네. 뭐 되게 그 진실은 원래 항상 양비론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민주당도 이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대통령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적어도 이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리고 정면 돌파하는 것이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건 솔직한 얘기가 아닌가요?
저 글쎄요, 뭐 그것까지 제가 확인하기는 좀 아, 예, 예. 어렵지만은 그냥 뭐 전제랑 상관없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었으면 좋았겠다. 그랬었으면 오히려 좋겠다. 그럼 이 예. 발언이 이 정말 이 솔직한 발언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바로 대통령실에서 대응을 예. 했었으면 가장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납득 여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거고 적어도 대통령실은 시기적으로 보도가 나왔을 때 바로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좀 시차가 있는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위 여부가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 쫙 갈라진 상황에서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입장 표명을 해버리니까 나머지 국민들은 그의 의견에 동조하지 못한 나머지 국민들은 벌써 반대를 하거나 비판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초에 좀 미리 나왔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부분 사실 그런 거예요. 애초에 초반에 이것을 잘 대응을 했고 정말 정면 돌파를 해서 이거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에 바로 입장을 내든지 아니면은 실수다 더 잘하겠다 말씀을 해서 넘어갔었으면 사실 이번 순방에서 좋은 성과들을 대통령실에서 얼마든지 자랑할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이번 외교 성과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48촌이 뭐 기시다 구룡 외교니 이런 비판들 야당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은 각국의 정치 상황을 외면한 그냥 정치적 공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통령이 가져온 대한민국 외교적 선물들을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실 스스로가 지우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게 굉장히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나라고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신기한 느낌이 들거든요. 예. 좀 부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지지자들한테 그런 요구들을 받는데 야, 니들도 좀 이렇게 얼굴 좀 두꺼워 봐라. 이건 진짜 이건 솔직히 논리적인 어떤 쟁점이나 논박이 가능한 이슈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대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이제 이 정도의 이 후안무치의 얼굴 두꺼움은 약간 진짜 부러움의 경지인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다.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도 이렇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고 이거는 뭐 진짜 정치인으로서 한 수 배워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예. 들 만큼 솔직히 저는 진짜 부끄러울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만약 수 있는. 장철민 의원님이 홍보수석이라면 네. 미안하다 하고 끝냈을 문제라는 거죠. 바이든 인정하고. 그럼요. 이게 진솔하게 하고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야지. 이거를 가지고 이런 수준의 이 후한무치한 태도를 보인다는 게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계속 커지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대통령실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앞부분에 이 녀석 그 부분에 대한 사과나 해명은 없잖아요. 지금 예. 그 부분은 이제 변론을 하고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뒷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물론 뭐 음성학자가 어떻게 했다 다시 들으면 뭐 비읍자가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안 듣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고 듣는 사람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건데 그렇게 빨리 속보성으로 자막까지 달아서 나갔을 때 언론이 물론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가 확인 정도는 하고 나가는 게 언론의 본령에 맞는 행동이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이 든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특정 방송사에서 그러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라는 정치적인 해석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부분을 지금 여당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발음을 안 했고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해석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이지 우리가 전제를 그게 비읍자다, 니은자가 아니고 100% 비읍자라고 전제를 하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뭐 얼굴이 두껍다니 말씀하시지만 그건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제가 사실관계를 잠깐 정리를 하면 당일날 오전에 8시 3, 40분경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XX 저희가 그 지난주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XX가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 XX 하기가 오해 소지도 있고 하니까 녀석들로 하기로 물론 녀석들이 너무 순화된 표현이다라는 일부 항의가 있지만 그럴 경우는 녀석들로 하기로 저희가 좀 일단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 약속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굉장히 미국 언론도 그거는 F4들을 쓰고. 어감을 굉장히 귀엽게 만들어요. 그런가요? 네. 너무 사태를 순화시킨다는. 이세 X잖아요. 그러면 이런 녀석들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방송용으로 녀석들이라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쓰겠습니다. 예. XX로 쓰겠습니다. XX로 쓰시고, 예, 저는 이제 녀석들로 쓰겠습니다. 녀석들인데 이 녀석들과 바이든이 들어간 걸로 당일 오전 8시 30분 이후에 약간 지라시가 기자사에서 쭉 돌았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그 내용을 MBC 보도 전에 올릴 건 보면 정치권에도 관련 지라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사실관계로 확인이 된 거죠.
그건 다 그러니까 인정하시죠? 그 얘기죠. 그렇게 돌았기 때문에 그 방송사에서도 비읍자로 자막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일단 이미 비읍자로 지라시가 돌았기 때문에 의문을 갖지 않았고 당시 청와대가 기자들 각 반장에게 부탁한 건 외교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간곡한 요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당시 청와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대통령실도 이거를 바이든으로 알고 있었다. 분명치는 않았을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전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부러 한 게 아니다. 뭐 그것과 상관없이 당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당일날 오전 9시 전 상황에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처음에 다 누구라도 비읍자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막을 달았다고 볼 수도 예. 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커졌으면 그럼 그 방송사에서 입장이 그래 좀 나와야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방송사하고 민주당하고 유착이 있는 거 아니냐. 정원 유착을 지금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그 에드벌룬 띄우듯이 주장할 게 아니고 증거를 대야 됩니다. 유착이 있었다는. 예. 14년 전에 있었던 광우병 보도까지 소환해가지고 마치 MBC와 민주당 간에 내통해서 이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 간 거라고 주장을 하려면 증거를 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오히려 그걸 반박하는 다른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이미 이게 온라인상에 싹 돌았고 국민의힘 부대변인마저도 그거 온라인에 올렸고 우리랑 같이 방송 출연하는 정성철 그 소장도 소장. 어느 방송에서인가 자기도 9시 37분에 카톡으로 받았다. 이런 예. 증언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무책임하게 여당이 그것도 국정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특정 방송사를 이런 식으로 공격해서 마치 정원 유착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정원 유착이 있다는 증거를 대세요. 저는 이번에 그 15시간 만에 나온 해명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응하는 걸 보면서 전형적인 검찰의 한기를 느낍니다. 증거 있냐? 증거 없어? 법대로 하자. 증거는 이미 오염시켜 놓고. 예. 이거 특수부 검사들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대통령실이 지금 반박이 떳떳하다면 그 즉시 반박을 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그렇지 않다면 언론의 도의를 저는 문제 삼는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니은이냐 비읍이냐 시비를 누가 먼저 걸었습니까? 대통령실이 건 거예요. 니은이다. 이건 비읍이 아니다. 심지어 이 XX도 없다. 라고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거를 도의의 문제거나 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관계 공박으로 몰고 나간 건 대통령실이 몰고 나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 약간 그걸 가지고 특정 방송사를 이렇게 공격하려면 유착이 있었다는 증거를 예. 내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특정 방송사가 광우병 사태 말씀하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정권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지고 쑥 지나갔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보도가 상당 부분 과장됐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방송사는 어떠한 유감 표명을 했는지 저는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때 그 보도에 관여했던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방송사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의도와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떤 다른 생각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물론 국민의힘 내부도 여러 의견이 있겠죠. 여기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는 조금은 현재 지도부와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다. 벌거벗은 임금님은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표현은 이게 날리면이 아니고 바이든이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홍준표 시장의 경우도 곤란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 거짓이 거짓을 낳고 일은 점점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은 일단 바이든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오늘 또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조경태 의원의 경우는 발리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건 대통령을 먹인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초등학생들이나 쓰는 표현을 대통령이 썼다. 문맥상은 저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인 안 하고 발리면은 뜻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이 있겠지만 바르다의 이제 활용형인데요. 바르다의 사전적 제가 또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바르다는 보통 좀 비속어인데 약한 비속어인데 어떤 위세에 누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발렸다는 피동형이 되는 거죠. 내가 위세에 눌렸다가 되는 건데 보통 처와 함께 쓰이죠. 처와 함께 쓰이는데 예. 아마 피할 수 없는 비읍의 유혹 때문에 발리면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김재수 비대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만 얘기하고 나니까 좀 썰렁하네요. 예.
뭐 아까 뭐 유력설, 다수설, 소수설 얘기했는데 한 제5 소수설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많은 분들이 이게 속도를 낮춰서 들으면 비읍음이 나온다라는 얘기 때문에 아마 조경태 의원이 비읍음을 인지하고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비읍 순경음 같은 경우는 이응으로 전화됐는데 이건 니은으로 전화되는 이게 훈민정음까지. 점점 코미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예. 안 그래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제 개그 프로에서 하던 팝송 가지고 개그하던 거 있었잖아요. 예. 그 오빠 만세, 예. 그 오바이 마이셀프를 그렇게 하던, 그러니까 무슨 뭐 그 훌레떡 더사웃을 우울할 때 뭐 이렇게 예. 하던. 우리말과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영어 팝송 가사는 정확하게 있는데 예. 그냥 뭐 그거 들리는 거 가지고 자꾸 이제 개그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건데 이 실제로 그 가사는 똑같았거든요. 예. 그냥 우리가 들리는 걸로 이렇게 희화화시켰을 뿐이 정말 정치 문제를 특히 대통령의 언행과 관련된 얘기를 완전히 오히려 국힘이 나서서 국민이 나서서 정말 이 코미디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만약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대로 날리면이라고 했는데 국내 언론이 이렇게 쓰고 그걸 상당 시간 동안 국민들이 그걸 진실인 것처럼 아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홍보수석부터 시작해 다 잘라야죠.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주무시던 시간 일리도 없어요. 10시인데. 왜 가만둬요 그러면은? 날리면이 진실이면은 저 홍보수석부터 다 잘라야죠. 외신이 받아쓰기 전에 그럼요. 외신이 이미 받아써서 이게 사태가 커지니까 일단 외신부터 막자 예. 해가지고 날리면이라고 급조한 것 같은데 상황을 그게 사실이라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다 잘라야 됩니다. 이 홍보수석실이 대응을 홍보 못했다. 대변인 라인 쪽에 있는 사람들을 특히 그 국회 반장들 모여 있는 데다가 간곡하게 부탁한다 이런 사람들 다 잘라야죠. 왜 못 자릅니까? 제 말이 예. 틀리나요 논리적으로? 뭐 제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지금 아까 낮춤 비어 바르고 계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단- 달리고 있죠. 예. 네, 일단 유튜브로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 좋은 의견을 선정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중에 무작위로 또 영화상품권 2장씩 드리니까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표출하고 계셔서 지난주에는 동접자가 2만 명이 넘었고요. 오늘도 1만 명이 벌써 훌쩍 넘은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가 자꾸 반리면으로 생각나서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를 가지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진영 싸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녀석이라고 표현했던 XX. 자, 왜 이거 가지고는 아무 말을 없냐라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저 같은 한국 국회의원들한테 한 얘기다 그러면 내가 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소리 들어야 될 입장입니까? 아니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갑자기. 예, 일단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는 거는 여권과 양권, 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왼쪽 귀와 우측 귀가 지금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요건 XX는 대부분의 경우는 녀석들로 들었고 실제 김은혜 홍보수석도 이걸 인정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도 그거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뭐 누가 들어도 그렇게 들리니까요. 그거가 아니라고 저한테 누가 뭘 보내줬는데 그걸 아무리 들어도 그게 또 그렇게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나와야 되는데 참 그것도 얘기하기가 좀 그런 상황이죠. 제가 참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저희 다른 얘기 하고 싶은데 자꾸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키우고 있어서 예. 김은혜 홍보수석이 대한민국 국회, 특히 민주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다 이 XX들이 된 거예요. 이게 여담입니다만 좀 아까 인터뷰했던 이상민 의원님이 금요일 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지난번에 썰전 나이트도 나오고 하셨는데 전화해서 약간 자주 섞인 농담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로 이제 XX들이라 부르자. 어차피 XX들인데 당신은 전 XX, 나는 현 XX. XX가 많으니까 뭐 136번 XX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그런 자주 섞인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그런 겁니다. 오늘 대통령이 적어도 뭐 바이든 문제는 차치하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문제는 차치하고 이게 뭐 동맹을 약화시킨다 이런 표현 하기 전에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적어도 유감 표명을 하거나 사과의 뜻을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누구라도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대통령실의 익명의 관계자의 이 코멘트에 따르면 또 민주당만 지칭해서 한 게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지칭한 거다. 여당도 다 EXX라는 얘기잖아요.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게 사실입니까? 우리 자꾸 이렇게 되물고 그러세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궁금해서. 질문은 오늘 앵커님만 하시는 걸로 하시죠. 저보다 정보가 많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은 질문은 앵커님께서만 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양심 있는 패널들만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분들만 모시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아니 저분은 바이든으로 들었어요, 게다가. 자꾸 강조하시면 지금 도움값 간신히 받고 계시는데. 저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힘드네요. 진짜로 그냥 이상민 의원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원들이 사석에서 만나면 그 서로 이 XX들끼리 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걱정이 진짜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실 저희가 국회와 뭐 특히 뭐 정부, 특히 여야 사이에도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도대체 이걸 어쩌려고 이러는 건가? 정말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려고 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이 사태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조금의 의지조차도 없는 건가에 진짜 한심하기가 약간 이럴 데 없는 상황이에요. 예. 저는 저희 당의 이제 대응이나 이런 거를 볼 때 뭐 항의 방문한다, 뭐 법적 조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아주 그냥 맨날 보던 그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예. 그 항의 방문은 굳이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항의 방문해서 맨날 뭐 하나요? 그 앞에서 이제 소리 지르고 뭐 물리적으로 몸싸움 하는 그 장면들, 어떤 자료를 갖다 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장면이 있을 거고, 법적 조치 맨날 법적 조치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결과를. 그렇잖아요. 예. 그런 법적 조치에 그런 것들은 대해서는. 대부분 저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옳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 충분히 보여준 거예요. 그 퍼포먼스를 방법을 달리해요. 제가 볼 때는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MBC에서 그 영상을 보도한 그 부분, 바이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했다는 것까지 인정하더라도 원래 그 영상을 보도로 쓰려면 전체 그 행사 자체에 대한 본 기사, 글로 예. 쓴 기사가 나간 이후에 영상이 나가줘야 되는데 그것보다 앞에 나갔잖아요. 그런 어떤 취재 규칙이라고 할까요? 내규 관련한 문제점 같은 거는 지적을 해야죠. 그런 식으로 하나씩 가면서 이 방송사에서 어떤 의도로 갖고 했느냐를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는 게 낫지. 엠바고를 깬 거는 일종의 의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의도라고 표현하기는 좀 단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거죠. 그냥 조금 속되게 얘기해서 잘 걸렸다. 예. 뭐 하나가 들어왔네. 야, 이거 빨리 이거 큰 거 걸렸어.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외교 현장에서 그게 바이든으로 해석이 될 경우에 뉴욕에 있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의 어떤 성과를 가지고 국내로 와야 되고 미국도 있는 건데 상대가 있는 건데 그게 좀 폄훼되거나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다는 거를 왜 몰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국익 거잖아요. 차원에서 보도를 안 했어야 되는 거 국익이라고 아니냐. 거창하게까지는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예. 그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듣는 미국 쪽에서 물론 한국말 모르겠지만 영역이 돼서 이제 기사로도 나오고 뭐 이미 그랬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파장 같은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시간적 요인을 갖고 보도를 하는 게 맞지 않았냐는 원론적인 얘기부터 차근차근 하는 게 낫지. 지금 막 가가지고 뭐 항의하고 뭐 사장 나와 뭐 보도국장 나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김재석 비대님 혹시 예, 뭐 전적으로 동의하나요? 대부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안 여쭤보고 다음 얘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일부에서는 XX도 없었다. 나는 아무리 들어도 XX가 아니더라. 녀석들이 아니고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요.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여기서 XX 제가 녀석들로 표현하는 XX가 나는데 사람들로 들렸다 여기가.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이 사람들이 승인 안 해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터무니없는 게요. 저거는 음성만이 아니고 입모양이 보입니다.
화면에서. 시옷 발음에 이미 예, 시옷 발음에 보통 그 표준어로는 사람들도 시옷입니다. 시옷 근데 아가 들어가는군요. 입 모양이 달라요. 예. 시옷 아이로 보통 그게 표준어로 쓰잖아요. 예. 근데 시옷 여이로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발음을 하죠. 예. 그게 보여요, 입 모양이. 그러니까 저거는 진짜 택도 없는 제가 보기에 거의 조작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가상현실을 믿고 싶지 않으니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대한현실을 주장하는 거죠, 계속.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듯이. 마음대로. 사실 근데 그쪽에서 많이 했던 사슴을 보고 예. 남들이 다 말이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말로만 이야기하면 좀 부족하겠다. 저건 유니콘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 뭐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유니콘까지. 흔히 지로기마를 빗댔었는데 이거는 지로기 유로. 네, 그러니까 이게 왠지 그냥 말로만 주장하면 의견의 독창성이 없으니까 예. 적어도 유니콘 정도는 주장해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녀석들로 표현한 게 제6 소스 사람이 좀 되나요? 한 8. 제가 이 이슈 하니까 자꾸 머릿속에서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왜 옛날에 냄비에 바비타. 아까 예. 그거 그게 자꾸 제가 머릿속에 오빠 만세. 들어와서 집중이 안 되는데 집중하세요. 왜 집중 안 하십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정확히 들리잖아요. 솔직히. XX는 앞에는 그래요. 앞에는. XX는 사람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들리진 않는 건데요. 물론 뜻은 사람이죠. 남자 사람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죠, 윤 대통령한테는. 그러니까 보통 명사로 쓰시는 분도 있다. 국회의원들도 EXX, 이준석이도 EXX, 박성태도 어쩌면 뭐. 녀석으로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듣고요. 윤석 대변인이 자꾸 다른 얘기 하자고 하니까 강정 아나운서의 썰픽으로 얘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집중해 주시죠. 첫 번째 픽은요. 순사 옷 입고 정동길. 서울시가 지난 주말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테마로 한 축제 정동 야행을 개최했는데요. 개화기 의상을 시민들이 직접 입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일왕과 일본 순사 의상이 비치돼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서 친일 잔치로 서울의 역사에 일본 색깔을 입히려는 것인가 이런 비판을 했고요. 논란이 되자 서울시는 대행업체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해당 업체 역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픽입니다. 김정은 딸 최초 등장. 최근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 경축 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둘째 딸로 추정되는 한 소녀가 무대에 등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가 중국 내 북한 전문 블로거를 인용해 보도한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소녀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로 추정된다는 거죠. 일단 이설주 여사가 이 소녀에게 직접 다가가서 웃으며 등을 쓰다듬고 또 친근하게 대화를 하는 모습 보였고요. 또 이 소녀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유일하게 머리를 묶지 않고 또 혼자 흰색 양말을 신었다고 하네요. 북한 매체도 이 소녀를 계속해서 화면에 비췄고 김여정 부부장이 눈물을 훔친 듯한 모습도 이 소녀가 평범한 소녀는 아니란 추측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는 올해 약 10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돌아온 홍보 타임 강지영의 시그널입니다. 오늘은 세계를 위협하는 한 남자의 알 수 없는 속내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썰러 토크 이어지니까요. 그때 뵙도록 하죠.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정동길 일본 순사 옷 이 얘기 잠깐 해볼까요? 혹시 뭐 부적절한 일이긴 하죠. 그 옷을 전시를 해서 뭐 한 명 정도가 입었다고 뭐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를 근데 뭐 민주당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 친일 잔치를 벌인 거다. 서울의 역사에 일본의 색깔을 입히려는 거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굳이 그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갖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 3, 4년 전부터. 그래서 요거는 좀 과한 말씀하셨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부적절한데 뭐 오세훈 시장까지 친일로 보는 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명 잘하고 하면 잘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이것도 이제 업체 측에서 이게 재미 요소를 조금 이렇게 부각시키다 보니 그랬다. 그러니까 이 친일이 재미냐라는 이렇게까지 이제 논쟁이 가면서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뭐 친일의 이 일본의 만행이
우리가 재밌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드라이하게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게끔 조치만 제대로 되면 되는 일을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게 된 대응을 좀 잘못하면서 복잡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독일 같았으면 감옥 갔을 일이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좀 들었고요. 저희가 다음으로 이제 정책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토론을 좀 해볼 텐데요. 다음 주제는 주제를 보겠습니다. 쌀 이야기입니다. 쌀값이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얼마 전에 농해수에서 민주당이 법안 소위 심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단독 처리다, 야당 단독 처리다 해서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잠깐 소위를 통과한 안을 보면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평소의 생산량에 비해서 그러니까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거나 또는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떨어졌을 때 정부가 이 부분을 의무적으로 시장 가격에 매입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쌀 가격을 지켜서 농민들을 보호하자, 이런 취지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기도 했고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 심사 소위까지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인데 여당의 반발이 큽니다. 야당 얘기와 함께 여당의 반박까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경제를 의무화해가지고 그 쌀값의 폭락을 막고 수급의 균형을 맞추자, 이런 뜻이니까요. 저희들은 훨씬 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담고 있는 겁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네, 일단 쌀을 만일 생산이 많아서 쌀 가격이 폭락할 때, 이럴 때 쌀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의무량을 사주면 전반적으로 쌀값이 안정되고 농민들이 이제 소득이 보장될 수 있으니까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자는 게 야당의 주장이고요. 여당의 주장은 쌀값이 어느 정도 고정되면 시장의 기능을 잃고 농민들이 이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 다 쌀농사를 짓게 되면 공급 과잉이 고착화되고 농업이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예를 들어 다른 곡물이나 채소 이런 쪽으로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더디게 된다라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앵커께서 잘 설명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논리 때문에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의무라는 조항, 이런 조건이 성립이 되면은 무조건 정부가 수매해서 정부비를 이만큼 가져가고, 이렇게 되면 시장에 소위 말해서 교란이 온다, 이 얘기죠.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이런 걸 안 했던 이유가, 어떤 정당도 이걸 주장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걸 의무적으로 정부가 무조건 어떤 조건 하에서 다 수매를 하게 할 경우에 부작용을 우려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딱 한 곳만 보는 거죠.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의 피해가 없게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그 정의감 딱 하나인데, 그 뒷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이걸 포퓰리즘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쌀에 대한 시장 격리 조치는 그러면 포퓰리즘 정책인가요? 의무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의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시장에서 이런 종류의 일종의 이 하방 경직성을 주기 위한 제도가 이 꼭 쌀 시장에만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다른 예를 들면 주시장 같은 경우에도 너무 급락하면 정지 조치 같은 것들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쌀 시장도 워낙 이제 중요한 시장이니만큼 그런 어떤 임의적인 조치, 또 그런 임의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 또 이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저항을 하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비용을 다루지 않고 제도화를 해보자라는 시도가 이 양곡관리법일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이 민생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이건 그냥 포퓰리즘적인 법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 이게 5% 이 선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물가 상승률 생각해 보면 그 원래 우리가 이제 농민들이 처음에 쌀 생산할 때 그 고민하던 거에 비해서 한 7, 8% 이상 빠졌을 때 실제로 이 정부의 이제 개입 의무가 생기는 건데, 이 정도의 예측 가능성은 사실은 생겨야 이 쌀 시장이 훨씬 안정될 수 있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를 포퓰리즘이라고 몰아가는 게 굉장히 사실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막 쌀농사를 무한정이라는 말씀은 좀 그렇지만 과도하게 지어도
정부에서 수매를 하니까 괜찮다는 어떤 기대 심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물을 어떤 경제적 효율성에 따라서 재배하는 게 아니라 쌀 농사에 집중될 수 있고 그런 부작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의무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를 너무 간과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하방 경직성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물론 주식시장에도 급락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그 떨어지는 주식을 시장 가격으로 대신 사주지는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쌀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메커니즘을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 특히 이제 쌀은 조금 다른 맥락으로서 우리가 재화로서 취급을 해야 되고 특히 식량 주권이라는 면이랑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의 세밀한 접근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그 의무적으로 시장 가격으로 그냥 사버리게 되면은 시장 기능 자체가 무력해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냥 증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생산하는 게 가장 이득이에요. 어차피 국가가 다 사주는데 초과 생산을 해봐야 국가가 다 사주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시장의 메커니즘 기제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저는 이 하방경직성을 막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 국가가 사들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도 양곡관리법에 따라서 쌀 시장 격리 조치를 하고 있어요. 예. 다만 지금은 이제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재량 매입을 정부가 하는데 봐서 이건 너무 심하다 하면 네. 그러니까 시장 격리 조치죠. 쌀을 수매를 해서 시장 격리시켜서 가격을 네. 안정시키는 거죠. 근데 생산량이 일정하게 초과되거나 가격이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을 떨어지면 의무적으로 이걸 하겠다고 하는 게 조금 경직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쌀값이요 24%가 떨어졌어요. 전년 대비. 생산량은 10% 이상 늘었고 예전부터 정부가 쌀 생산량을 좀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초과 생산이 되고 쌀 소비량은 주니까.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말처럼 그렇게 작물을 전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무슨 대규모 이런 기업농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논쟁할 게 아니라 조금 합리적 대안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런 의무적 조치를 일몰 기간을 두고 한시적으로 적용하면 어떨까. 그 사이에 적극적인 그 작물 이 전환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독려하는 방식을 취하고 한 몇 년간 이걸 적용해 본 다음에 부작용이 커질 것 같다. 그러면 일몰을 해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논쟁하지 말고 기왕에 상임위에서 법이 통과됐으니까 어쨌든 지금 쌀값은 심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쌀값은 24%가 떨어지면 농민들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정부도 지금 뭐 재량 매입을 한 40만 톤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왕에 법안이 제기가 됐고 이게 통과가 됐으니까 여기서 뭐 거부권 행사 이렇게 가는 건 좀 극단적인 것 같고 부칙의 일몰 조항을 둬서 의무적으로 하되 일정 기간 이걸 적용을 하고 그 뒤에 가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일몰을 해제하고 대신에 그 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효성 있게 사실 적용이 안 될 뿐이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은 충분히 입법적인 조치 같은 것들이 뭔가 예측 가능하게 그런 전환 같은 것들이 유도해야 된다라는 심각성을 사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 법 자체가 무슨 뭐 이 시장 교란 행위다 그냥 못 받고 여기서 그냥 논의를 못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생산적인 정책 논의로 빨리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냥 정부가 사는 거는 이게 뭐 그냥 합리적인 조치고 이런 법은 포퓰리즘 법이라고 여기서 이 논쟁을 못 하게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의무와 재량 사이의 어느 중간 영역에서 타협을 보자. 박원석 의원님의 제안도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저희 패널들끼리 국회를 이렇게 운영하시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바이든과 달리면 어디 일단 갈등이 좀 국회입니까, 있긴 그러면? 있었는데 어디 국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 상암동 상암국회. 정책 토론도 잘 얘기가 서로 간에 조율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수 비대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게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의무와 재량 이 한 조항 자체가 얼마나 이 문구 하나 자체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는 우리가 검수완박의 등과 중으로도 잘 알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무 조항으로 했을 때와 재량으로 했을 때는 국가의 부담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식량 주권을 지키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조치가 국가가 매입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유동적으로 이 법안들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국가가 일부 너무 쌀값이 폭락할 때는 일부 시장 격리 그러니까 국가가 매입을 해서 쌀의 공급량을 줄여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건 필요하지만 지금 여당 패널 분들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야당 패널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이 쌀값 안정을 위해서 보다 필요한 조치들은 필요하다. 지금 박원석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약간 조정, 일몰제를 두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한번 효과를 보자는 거죠. 예. 일몰 적용을 해서 하면서 이게 부작용이 나타나면 일몰 해제하면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사실은 조금 작물 전환을 해야 돼요. 예. 지금 생산량이 소비량이 주는 거에 비하면 너무 많습니다. 일단 격리 물량은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한 거는 올해도 계획이 됐습니다. 지난 25일 김ing중 농축식품부 차관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격리 물량은 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그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45만 톤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예, 일단 올해 너무 쌀이 생산이 많이 돼서 45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시켜서 지금 폭락한 쌀값을 안정시키겠다 이건데 이번 양곡관리법에는 정부가 이렇게 그냥 결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조건을 만들어놔서 이 조건에 맞으면 그만큼 의무매입하게 한다라는 게 현재 법 취지입니다. 저희가 쌀 앞서 그래픽에 잠깐 나오는데요. 가구 부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은 지난해가 1인당 57kg 정도를 연간 소비합니다. 그런데 쌀을 너무 많이 생산이 되면 일단 5천만 명이 57만 킬로그램 정도는 더가 아니라 보통 연간 소비를 하는데 이 쌀은 누군가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쌀값이 폭락하면 이 쌀도 생산해야 되는 농가들 다 전체가 소득이 급락하고 결국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농가 보호는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기본 전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정책에 대한 여러분들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가 그러면 앞서 얘기한 대로 댓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석 대변인 왜 긴장하신 표정으로? 아니 그냥 보여요 이렇게. 아, 보이십니까? 예, 일단 대통령의 오늘 도어스태핑 발언 관련해서 바나나 우유님 의견 주셨는데요. 사과하면 끝날 일을 크게 키우네 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태진님은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니 속아 웃을 일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대통령이 제일 잘 알겠죠. 그 다음에 다른 의견도 있는데요. BCC 엔트님, 둘 다 틀리다. 바이든, 휘날림 다 틀리다. 바이든이라고 했다라는 또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카우보이님, 이젠 지겹습니다. 반리면으로 서로 합의하시고 민생이나 신경 써주세요. 반리면으로 그냥 합의하는 걸로 합시다.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싸웁니까? 나는 되네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다 바이든한테도 반리면이야라고 저기 정보를 보내서 오해가 있었으면 유감입니다라고 반리면 해주면 반리면이 영어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근님 이거 반리면 이분 카우보이님 일단 영어 상품권 하나 드리고요. 영근님 라면 회사에서 난리면으로 라면 만들면 대박 날 듯합니다. 영화표는 안 받겠습니다만 그래도 준다면 날라가 받겠습니다라고 요즘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콜린님 패널 관련해서요. 힘들 때 웃는 것이 이기는겨. 윤희석, 김재섭 힘내라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분도 드릴까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바로 따뜻한 응원의 목소리를 장철민 의원님이 크게 웃었으니까 이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린님, 예? 저희 PD가 죄송합니다. PD가 콜린님 한번 받으셨다네요. 죄송합니다, 콜린님. 저희가 지금 다 이거 엑셀로 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콜린님 받으셔서 그냥 이전에 받으신 걸로 만족하시고요. 다른 분, 전라북도님입니다. 전라북도님이 주셨는데요. 파평유 씨 당분간 출연 거부하세요. 국민의힘의 짐을 왜 대신 지나요? 비대위도 안 시켜주는데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아이, 그런 건 전 상관없고요. 나와서 할 말은 해야죠. 예, 고맙습니다. 이 아이디가 전라북도님인가 예전에 그 전북 전주로 출마하라고 지금 강동갑 지역위원장을 노리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한줄평님, 김재섭 위원님은 귀 대신 어깨를 만져주세요. 하는 손이 잘 안 닿습니다. 이렇게 손이 안 닿아서 두꺼워서 이게 손이 안 닿나요? 등에 로션을 못 바르는 거죠. 네, 이게- 등을 긁지 못합니다. 그러네. 그게 범죄도시 1편에서 마동석 씨가 이렇게 어깨가 팔뚝에 손이 안 닿는 모습을 본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혜진님, 박원석 의원님 오늘 너무 통쾌하십니다. 오늘따라 성함이 눈에 확 띄네요. 원석, 진짜 원석이십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약간 박수 한번 쳐주시면 제가 이거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여당 패널 분들이 얘기한 부분으로 영어 상품권이 가서 이분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님, 그 다음에
냐미냐미님, 장철민 의원님 표정이 이 녀석들이라고 욕하고 싶으신 것 같네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욕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네, 표정이. 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장 의원님 모델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키가 굉장히 크세요. 190이 넘죠. 네. 2m 30인가요? 키 큰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의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뉴스 속 시그널을 찾아 짚어봅니다. 강지영의 시그널 시작합니다. 오늘의 시그널, 푸틴만 안다. 지난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새로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Указ о частич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подписан. Для защиты России и нашего народа мы, безусловно, используем все имеющиеся в нашем распоряжении средства. Это не блеф. 약 30만 명의 민간인 징집을 알리는 부분 동원령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소셜미디어에는 동원 대상자들이 가족들과 기약 없는 생이별을 하는 모습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접경 지역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강제 징집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나라를 떠나려는 러시아인들은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들을 항공편을 매진시켰다. 가격은 약 3,000달러까지 치솟았다. 러시아를 탈출하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가격은 지금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급기야 러시아 포털 사이트에는요,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팔을 부러뜨리는 방법에 대한 검색이 급증했는데요. 그러니까 자해를 해서라도 강제 동원을 피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를 실감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징집 대상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징집 대상마저 고학력 화이트 칼라는 징집이 제외고 소수민족 노동자들이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푸틴은 또 여기에 대해서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전투를 거부하면 최고 10년형 부과하겠다. 그러자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푸틴을 위해서 죽지 않겠다. 정부를 향한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기준으로 징집되는지 밝히지 않았다. 발표되려면 국내 민간인, 근로자를 제외한 모두가 징집될 수 있다. 한 러시아 정치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0만 명이지만 더 징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더 공포스러운 거겠죠. 그동안 동원령을 발동하지 않을 거라고 러시아 정부는 강조해 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8월 우크라이나와 곡물 협상이 이뤄질 때만 해도 휴전 협상으로 가는 듯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보시죠. 좋은 소식은 크렘을,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가 협상을 통한 해법을 원한다는 사실이다. 슈레더 전 독일 총리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독일 주간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협상을 통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를 원한다고 밝혔죠. 하지만 러시아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략 핵무기를 포함한 어떤 무기든 쓸 수 있다. 핵무기도 쓸 수 있다는 이런 모습과 내년도 계획이 또 나왔는데요. 국방비가 43% 올랐습니다. 내년 계획도를 보면 협상을 통한 해법을 원한다는 모습으로 글쎄요.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말들 중에 몇 개를 모아봤습니다. 전쟁이 나흘 안에 끝날 것이라 생각했다. 우크라이나전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원한다. 동원령 발령은 없을 것이다. 바뀌는 상황 속에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는 푸틴 대통령. 러시아가 이러한 선택들을 이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4개 지역에 대한 주민투표가 27일까지 이제 되잖아요. 이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이 지역은 러시아 영토로 편입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은 러시아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게 되면 핵무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번 군 동원령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다라는 분석이겠죠.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공갈과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서방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President Putin has made overt nuclear threats against Europe and a reckless disregard fo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non-proliferation regime.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푸틴 대통령,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푸틴 대통령만 아는 상황인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원유, 천연가스, 곡물난으로 인해서 겪은 그 이상의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전쟁 위험의 시그널, 언제쯤 해소가 될까요? 강지영의 시그널이었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감정을 택했잖아. 그래 too late 상처를 되돌려